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15대 후손이며 말이 되는 추억 도덕경 미래로 가다 중용과 대학의 사람됨이란 책을 저술한 기원봉입니다. 오늘 경과학을 학문의 신조로 삼으시고 선비의 진정한 기계와 삶을 보여주셨던 남명 선생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유학의 삶과 미래의 지도자란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유학의 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도덕, 윤리, 교육이란 말이 어디에서 출전하였고 그 속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용을 통한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과 미래의 지도자 자세를 알아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백성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착취하는 것이 유학이다. 또는 유학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학이다. 또는 유학은 공자를 모시는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유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학의 참 의미는 이와 같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생을 어떻게 마쳐야 하는가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학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문인가요? 바로 인과 예를 근본 개념을 하는 실천 중심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유학의 한자 유자를 파자해 보면은 이와 같이 사람인 플러스 기를수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학이란 사람을 기르는 학문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기른단 말인가요? 사람을 사람되게 기른다는 의미에서 공자님께서는 유학의 핵심 사상으로 인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공자님은 중용 제20장에서 이와 같이 인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인은 사람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자께서도 공손주 상편에서 인자 인심냐라고 하여 인은 사람된 마음이다. 마음이 사람된 것이 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께서는 중용장구에서 인자지 인신이언이라고 하여 인은 자신의 사람됨을 가리키는 말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자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이 인자가 사람 인변 옆에 한일자가 되어야겠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자님은 이와 같이 두 이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너 상대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사람 되고 너도 사람 되고 모두가 사람이 되어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대동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인을 유학의 핵심 사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돈이 많고 학식과 명예가 높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잘생기고 잘 읽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공자님은 중용 제1장에서 A 범절을 지키며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이 A를 유학의 실천 중심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자, 유학이란 인과 예라고 했습니다. 인은 사람됨이고 예는 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을 합치면은 유학이란 사람된 도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A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사예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고개를 들고 상대를 쳐다보는데 상대가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남루한 옷을 입거나 또는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용모예절 또는 복장예절, 전문용어로 의관정제예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편안해지면은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인데 고운 말씨,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언행예절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나면은 이제 출출해지겠죠. 출출해지면은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는 상대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식사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헤어짐의 예절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주자께서 체계화하시고 그 제자 구준이 정리한 주자 가례가 있는데 가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으로 간혼상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의식으로 관례를 관이라 하고 그리고 호는 혼인식을 할 때 지켜야 할 예법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혼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은 초상을 치를 때 지켜야 할 예법으로 이것을 상례라 하고 제는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법으로 제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모르고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인사예절과 복장예절, 언행예절, 식사예절, 헤어짐의 예절을 지킨다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의범절의 가장 기본이 되고 첫 번째 근본이 되는 인사하는 예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에서 인사하는 방법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상호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 아랫사람은 손 윗사람에게 큰절을 하고 이때 손 윗사람은 손 아랫사람이 큰절을 할 때 반절로 응대를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하는 큰절과 평절과 반절이 있고 방 밖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큰절과 반절이 있습니다. 먼저 방 밖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에서는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맞잡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공수라고 합니다. 붙잡을 공자, 손 숫자를 써서 공수라고 하는데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리고 허리를 45도 숙여서 2 내지 3초 동안 머물렀다가 공손하게 고개를 들고 손 윗사람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하는 절이 큰절의 방식입니다. 이때 손 윗사람은 반절로 응대하는데 반절의 방식은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배 위에 올리고 허리를 15도 숙여서 1 내지 2초 동안 머물렀다가 고개를 들고 아랫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난 뒤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반절의 방식입니다. 자,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손 윗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큰절을 하게 됩니다. 손 아랫사람은 큰절을 하게 됩니다. 큰절을 할 때 먼저 왼손과 오른손을 공수를 해서 배 위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배에 올릴 때 배꼽 위에 올리는 것이 가장 공손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하는 큰절의 방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때 손 윗사람이 반절로 응대를 하는데 손 윗사람이 하는 반절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손윗사람은 손 아랫사람이 얼마나 저를 똑바로 한가 하는가를 본다면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은 결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윗사람도 고개를 15도 숙여가지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아랫사람도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는 것도 공손하지 못한 결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가 이와 같이 반듯하게 했을 때 더 공손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붙인 것과 이 반듯이 핀 것과 어느 것이 더 공손하게 보인가요? 자, 이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공손하게 보이는 표시라는 거죠.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손하게 보여야 한다. 그리고 문헌에는 이 손의 위치가 배 위에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배 위에 어디에 놓는다는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배꼽 위에 올렸을 때 가장 공손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 안에서 하는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 안에서 하는 인사는 큰절과 평절과 반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절을 개수배라 하고 평절을 돈수배라 하며 반절을 공수배라고도 합니다. 손 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하는 큰절하는 방식은 먼저 왼손을 오른손 위에 붙잡고 가슴 위에 높이에서 왼 무릎을 꿇고 오른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방바닥에 짚고 이마가 왼손 등에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숙여서 2 내지 3초 동안 머물렀다. 고개를 공손하게 들고 오른 무릎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반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른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강령하셨습니까? 무고하셨습니까? 하고 하는 절을 우리는 큰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 두 손을 방바닥에 댔을 때 이 팔꿈치가 땅바닥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윗사람은 반절로 응대하는데 반절하는 방식은 행감 자세로 앉아서 왼손을 배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왼 무릎 바로 앞에 방바닥을 짚으면서 허리를 15도 숙이고 1 내지 2초 동안 머물렀다가 손 아랫사람이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난 뒤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하는 절을 우리는 반절이라고 합니다. 자, 평절이 있는데 평절은 같은 학렬끼리 또는 형이 동생에게 하는 절을 우리는 평절이라고 합니다. 큰절과 같은데 가슴 높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을 꿇고 오른 무릎 꿇고 왼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손만 짚고 고개만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수배라 하는데 이 돈자가 조아릴 돈자라는 것입니다. 고개만 조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서로 상호 반절을 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하는 절을 평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의범절의 가장 기본이며 첫 단계가 인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상대는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장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예의를 서로 잘 지키면은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공자님께서는 대동의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애기 애운편 제1장에서 이 대동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동의 사회란 도리가 잘 지켜지는 사회를 말하며 도리가 잘 지켜지면은 노인은 천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저마다 일할 자리가 있는 사회가 되며 어린이와 호로미와 고독한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땅에 떨어진 돈을 자신의 돈이 아니면 함부로 줍지 않고 도둑이 없어서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시절에 텔레비에서 보시면은 가끔 대도무문이란 글을 쓰시는 것, 붓글씨를 쓰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도무문이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대도라는 것은 도리가 잘 지켜지는 사회를 말하고 있죠. 문이 없다는 것은 도리가 잘 지켜지는 사회는 도둑이 없어서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바로 이것이 대도무문입니다. 또한 대동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A로서 기강을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도타워지며 형과 동생,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지는 사회가 되어 남을 해치거나 상해하지 않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도가 행해지지 않는 사회는 도리가 무너진 사회로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자식만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부모와 자식에게는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요령만 일삼고 꾀를 일삼으며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일삼기를 좋아하니까 모두가 다 불편하고 불안한 사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도가 잘 행해지고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대도가 잘 행해지지 않고 있는 사회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도덕, 윤리, 교육이란 말이 어디에서 출전하였고 그 속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주역 설계전 하편에서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난 연후에 만물이 생겼고 만물이 생기고 난 연후에 인간이 생겨나서 남자와 여자가 생기고 남자와 여자가 생기고 난 뒤에 부부가 생기고 부부가 생기고 난 뒤에 부모 자식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식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에는 지배하는 임금과 피지배 당하는 신하가 생겼다 하셨고,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생기니까 계급이 생겨서 높고 낮음이 생겨 어른과 아이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공자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차례와 순서에 의해서 순서와 순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도리와 예의와 예법과 법률로서 질서 체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와 순서와 순리와 도리까지를 우리는 도덕이라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예법과 법률은 상위 질서 체계로서 강행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라고 이름하고 이것을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법률이 만들어지는 이치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차례와 순서와 순리와 도리와 예절과 예법과 법률의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법률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도리에 어긋난 법률은 결코 그 법률의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리란 말은 일기 제19편 악기 제1장에 악자통 윤리자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윤리란 말을 우리는 끌어내서 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의 윤자를 파자해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인 플러스 조리를 세울 윤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리라는 것은 법도죠. 법도를 세워서 사람 되게 만드는 이치가 바로 윤리입니다. 그럼 교육이란 말은 어디에서 등장했는가를 살펴보면은 교육이란 말은 중용 제1장에서 등장하는데 중용 제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천명주의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 교의 교자와 쭉 내려가 가지고 만물유곤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육자를 합쳐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명주의성에 가지고 성리학과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리학의 성자를 파자해 보면은 이와 같이 마음심 플러스 날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마음이 처음 생겨나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리학을 우리는 정기학이라고도 하는데 정기학의 정자를 한자를 파자해 보면 이와 같이 마음심 플러스 푸를 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푸르르게 변해서 감정으로 변하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즉 성리학이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성리학이란 것은
자, 하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들 때 바르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작용, 환경이나 온도나 날씨, 그리고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생각, 이런 기후작용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감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성리학 또는 정기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학과 성리학의 구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에게 사람된 도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학문이라겠습니다. 인과 애라겠죠. 왜 사람된 도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냐? 바로 저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상대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대동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이란 사람이 마음이 생겨나는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생겨나는 이치를 연구했나? 이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리학이 등장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송 5자에 의해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북송 5자를 우리는 소홍 선생, 주돈이 선생, 장제 선생, 정호 선생, 정의 선생을 북송 5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호 선생과 정의 선생은 한 살 터울의 친형제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스승님이 주돈이 선생이십니다. 이 두 분의 삼촌이 장제 선생이셨고, 이 두 분과 근거리에서 함께 살아가신 분이 바로 소홍 선생이셨습니다. 이 다섯 분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유치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학문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송 때에 성리학이 크게 꽃을 피운 그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유학과 성리학은 큰 틀에서 보면은 유학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이치가 무엇인가? 성리학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 두 가지가 유학과 성리학에서의 최대의 하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홍 선생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8개의 고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렴계 선생께서는 지구 주축이 잡히면서 태극이 만들어지고, 태극에 의해서 음과 양이 만들어지며 그 속에 수화, 목, 금, 토, 오행의 만물이 서로 섞여져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태극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장제께서는 이 모든 물질과 마음도 다 서로 잡아당겨서 기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기이론론을 주장하십니다. 장제 선생께서는 천명은 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즉 기라 해서, 즉 천성도, 하늘이 준 착한 마음도 모두가 다 기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성 즉 기를 주장하십니다. 이에 반해 정호 선생께서는 천명은 하늘입니다 하고, 하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었다 해서 성 즉 천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자, 이 두 분의 편지를 우연하게 정의 선생님께서 보시고, 이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이치로 모든 우리 착한 마음이 생겨났다 해서 성 즉 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정호 선생과 정의 선생님의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집대성하셔서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바로 주자십니다. 주자는 천명주의성에서 천명을 하늘의 이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바른 마음 안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성을 천성이라 하고 성즉리, 즉 성리학을 집대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신 분이 바로 육구현 선생이신데, 육구현 선생은 천명은 하늘의 이치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데, 이 성은 하늘의 이치로 착한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착하지 못한 마음도 다 하늘의 이치에서 생겨난다 하여서 이 모든 마음으로 성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심이라 하여 심즉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이 두 분은
16년 동안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자께서 육구현 선생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강연을 부탁하게 됩니다. 당시 변방의 장수로 있던 육구현은 흔쾌하게 승낙을 하고 오늘날 주자의 제자들이 있는 백록동 서원으로 찾아가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군자명의, 소인명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군자는 을을 밝히고 소인은 이를 밝힌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군자는 일의 옳고 그름을 밝히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지 않지만, 소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자신의 무리에게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지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순간에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순간의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은 주자의 제자들은 오늘날 백록동 서원의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다가 이 군자명의 소인명리라는 글을 적고 지나다닐 때마다 늘 기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란 말은 도덕경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도덕경은 노자가 지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도덕경은 총 8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부터 37장까지를 상경도덕경, 38장부터 81장까지를 하경도덕경이라고 합니다. 상경도덕경의 첫 번째 제1장의 첫 글자가 도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장의 두 번째 글자가 덕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글자를 합쳐서 도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는 무엇이고 덕은 무엇인가? 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또 사계절의 변화도 규칙적입니다. 또 24절기의 변화도 규칙적입니다.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역을 우리는 주역이라 하고, 은나라의 역을 우리는 기장역이라 하며, 하나라의 역을 연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복희시대 역을 복희역이 있었고, 신농시대 역은 신농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헌원 때는 황제헌원역이 있었으며, 오늘날 발견된 역이 총 17종류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성술이 아니라 그 왕조마다 다 가지고 있었던 규율이었고 규범이었으며 통치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적인 변화를 알고서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하는 것이고, 사람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가 뜨면은 일어나야 하고, 해가 지면은 잠을 잘 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계절의 변화는 하늘의 이치로 하는 것이며, 사람이 사계절의 변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이치이고 사람의 도는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글자에 이치와 도리를 집어넣으면 모든 해석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주역과 도덕경에서 나오는 도생덕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도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 아니면 사람의 도리라겠습니다. 여기는 하늘의 이치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덕이라는 것은 정성으로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기르면은 모든 만물이 자란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역 개사 상전에 보면은 이름 이랑 지 도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인 것을 도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은 밤이고 양은 낮입니다. 한 번은 밤이 되고 한 번은 낮이 되는 것을 하늘의 이치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용 제20장에 살펴보시면은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란 말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참됨을 말합니다. 참된 것은 하늘의 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하늘의 도는, 하늘은 이치, 그 다음에 참되려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어 2인편에 있는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얼마나 도를 알기 어려우면은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겠을까? 네가 도를 알아? 도를 알게 되면 삼라만상의 우주 이치와 운행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많은 분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정자께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문도라는 것은 지소이 유인야라고 했습니다. 도리를 알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석사가이라는 것은 시불처성이라 해서 여기서 살아서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은 아침에 도리를 들어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저녁에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는 한자 그대로만 사용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해서 도를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피상적이고 가상적으로 우리는 고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가 있는데, 하늘의 도는 이치, 사람의 도는 도리다 한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글자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와 같이 큰 덕, 덕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선한 행위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과 도덕경에서는 도생덕육이라 해서 정성으로 기른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19장 악기편에서 살펴보면은 덕자득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다. 즉 뭡니까? 정성으로 기르면은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베풀면은 다시 우리들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베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인성교육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사람 인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자, 성품이 사람 되게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는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학교육은 뭐겠습니까? 사람 된 도리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는 유학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말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성교육이란 말은 쓰기를 좋아하지만은 유학교육이란 말을 아주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란 말이 곧 인성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배척하고 있다. 유학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빈곤함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덕과 윤리와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중용을 통한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이라는 것은 한가운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한가운데라고 하고 있는 건데, 주자나 정자께서 중의 해석은 다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 해석을 놓고 주자께서는 평상이라 했습니다. 즉 평상시란 뜻이죠. 근데 정자께서는 이 용의 해석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올바른 이치란 뜻이죠. 올바른 이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씀을 합쳐보면 중용이란 평상시에 올바른 이치를 한가운데에 두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게 된다면은 그 조직은 점점점 커지지만,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 조직은 와해된다는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조화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있을 때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은 반드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지도자가 반드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 그리고 물, 공기, 그 여건, 풍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습성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습성이 버릇이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그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게 되면은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관습을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면은 전통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들, 온도, 모든 것들이 다 같아지다 보니까 이 전통이 우리 기존의 전통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라는 우리 속에 우리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가 아닌 모두가 살아가고 모두가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모두 지도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같이 한가? 주역과 도덕경과 그리고 중용, 대학, 논어, 맹자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지도자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바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그래야 바르게 집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고 남에게 진정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인재를 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그런 인재들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유학을 죽임으로써 우리는 정신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참 의미를 알고 유학의 본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유학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정신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